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여야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금은 각자 도생을 위해서 당내에서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의원은 각각 징계위원회와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서 개파간 갈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여야 의원 모시고 당내 상황을 포함해서 주요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비상입니다. 지난달 냉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6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지난해 김밥 식중독 사건처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 지단이 문제였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여름철 음식물 안전 관리 알아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해경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행적까지 추궁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임기가 한 달 남았다며 청장 경질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식자재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수급 불안정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 사이 제주도 부근에서 머물다가 다음 주 초쯤 내륙으로 북상하는데 또다시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을 축소합니다. 다음 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격리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의 무단 폐교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법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청장은 서해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퇴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유족 측은 해경 측의 양심 고백으로 본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치안감 이상 해경 지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죠. 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김병로 중부청장과 김종욱 서해청장, 윤성현 남해청장 등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일괄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최근 조직에 닥친 위기 앞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게 답이란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경 측은 사퇴에 동참한 치안정감 2명과 치연감 6명도 지휘부로서 책임을 공감해 자율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재작년 9월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당시 발표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해 논란에 빚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 청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 청장은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초기엔 국방부 입장과 해경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국방부로부터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했고 기존 자료는 월북 혐의를 입증할 수도 없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경 지도부 사임 결정에 대해서 피격 공무원 유족 측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유족 측은 해경 지도부 일괄 사퇴 결정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경 측의 양심 고백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동생의 월북 정황이 확실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해경이 성급하게 월북자로 낙인 찍으면서 가족들은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고 국민 역시 발표 번복으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 책임자 2명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족 측은 다음 주 화요일 윤성현 남해청장을 비롯한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하고 해수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도부의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이 공개돼야 한다며 전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1박 2일 의원 워크숍에선 이 의원에 대한 당권 불출마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연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해자 이대준 씨 유족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전 정부의 월북몰이로 유족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대통령물 기록물 공개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민주당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우리가 구조할 수 없었나 하는 것.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족들도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저못 궁금합니다.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세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정부는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종합적 판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반박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북 단어만 갖고 그 정황을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음모나 암호나 이런 거를 다 해독해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월북 가능성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피해자 유족은 오는 27일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앞에 두고서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요구가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작한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오늘 오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친문재인계 유력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조에서 분임 토론을 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자신이 전당대회에 함께 나가지 말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홍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우리 당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랬더니. 조별 토론에서도 이 의원에게 출마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의원은 108 번뇌 중이라면서 계속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취재진도 당권 도전 여부를 물었지만 이 의원은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바라보나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당비 관련된 입장은 언제쯤 밝히실까요?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들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야당,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박 2일 워크숍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인사 유출과 범벅 논란을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 경찰청장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장 임기가 한 달 남았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인데요. 주 52시간 제도 개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출근길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뭐 자진 사퇴라든지 뭐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 건지 어떤 입장?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네. 혹시 나토 다녀오신 뒤에도 그게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인정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뭐 하여튼 시간은 좀 넉넉히 뭐 보통 재송부 3일 하잖아요. 근데 조금 한 5일인가 뭐 일주일인가 한 것 같고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다른 용역을 두고 그 정도 하죠. 지난달 경남 김해시의 한 냉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은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이 중 6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받다가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의 사망 원인은 폐혈성 쇼크였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식약처와 김해시의 조사 결과 냉면에 올리는 달걀 지단 고명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여름에 주로 문제가 생기는 살모넬라균. 지난 여름에도 분당과 성남, 서울과 고양, 또 파주까지 전국의 여러 김밥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김밥에 들어갔던 달걀 지단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게 문제였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김밥 전문점 2곳을 이용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손님 수가 200명 가까이로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 가건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6,838명이 살모넬라균의 식중독으로 걸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발생 현황을 월별로 보면 딱 봐도 여름에 환자가 크게 늘었죠. 전체 환자 가운데 5,133명, 무려 75% 정도가 7, 8, 9월 한여름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폭염에 습한 날씨까지 더해져 음식물에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을 일으킨 냉면, 김밥 모두 많이 드시는 음식이어서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모두 살모넬라균이 문제였죠. 어떻게 조리해야 식중독을 피할 수 있는지 식중독 예방법 알아봅니다. 김민지 영양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 영양사입니다. 네. 자, 지난해에는 김밥에 들어간 지단이 문제였고요. 올해는 냉면에 올라간 달걀 지단 고명이 문제였습니다. 그 안에 달걀이 원인이었는데 살모넬라균이 어떤 균입니까? 살모넬라균은 혈액을 통해서 침투되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이런 균은 닭이나 오리, 돼지, 특히 익지 않은 달걀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더운 여름에는 가장 잘 번식하는 균입니다. 네, 그 균이 닭이나 오리, 돼지에 많다면 그 조리할 때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름철에 특히 닭 요리 많이 먹잖아요. 어떤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초복, 중복이라서 닭을 많이 드실 텐데요. 닭을 조리하실 때 음식물을 통해 매개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손을 잘 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날 것과 익은 것은 따로 보관하고 또 과일과 채소는 꼭 씻어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고기와 달걀은 익혀 드시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네,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네. 그 달걀 지단 같은 경우에도 다 익힌 음식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경로로 오염이 된 걸까요? 다른 경로는 오염될 수 있지만 달걀을 통해 오염된 경로가 가장 높고요. 또 살모넬라균은 쉽게 구별되지 않지만 다행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살모넬라가 증식한 음식을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색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딱 먹으려고 할 때 티나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우리가 먹기 전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식재료를 맨눈으로 혹은 냄새로 구별해내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식중독 증상을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김밥을 섭취하셨을 때 상한 식재료로 의심되는 신내나 악취 등을 전혀 맡지 못했고 또 김밥의 모양이나 색 등 다른 점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외관상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김해 냉면집에서 발생했던 식중독 사건 보면 60대 남성이 사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급성 폐혈성 쇼크였는데 이게 어떤 병입니까? 급성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균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서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손을 씻은 뒤 음식을 섭취하고 또 소독한 다음에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열을 해서 조리를 잘 해서 먹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네.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런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정도입니까? 만약에 오염된 식재료라면 충분히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이나 많은 양이나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나 위생을 꼭 지켜서 조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보통 배가 아프다거나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내가 식중독에 걸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복통인지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요? 바로 다음 날? 네.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차는 있지만 보통적으로 다음날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중독 증상을 느끼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보건소나 이런 쪽에 문의하면 충분히 예방이나 조치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당일에 가지 못한다면 약 같은 복통약을 드셔도 되지만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에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지사제 같은 걸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무조건 지사제를 먹어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또 지사제가 맞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4시간 약국이나 요즘 약국이 다 되어 있고 119에 또 문의 드리면 이런 정보를 주시거든요. 문의 드리고 나서 증상에 맞는 약을 드시고 다음날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날씨, 습하고 더운 때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 날씨와 식중독이 연관이 어떻게 있습니까? 날씨가 더울수록 식중독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이 높아질수록 식중독 오염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는 개인 위생이나 또 식기류를 깨끗하게 다룬다던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모넬라균도 가장 위험하고요. 아무래도 이제도 초복이나 중복이 다가오잖아요. 닭 요리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닭이나 달걀 같은 거 조리하실 때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익은 음식과 안 익은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여름이라서 나들이 많이 가시는데 김밥에서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닭이나 달걀 외에 김밥도 좀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학교 급식 열무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동물이 지금 죽은 채로 음식에 들어가 있을 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은 없습니까? 개구리가 딱 들어갔다고 해서 식중독 위험이 있기보다는 조리나 또 식품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따라서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김치 같은 경우는 HACCP 해썹 인증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김치 나가기 전에 특별히 또 검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식중독에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수칙들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 김민지 영양사 연결해서 여름철 음식 안전 관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물가 급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채소 가격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채소 가격은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었는데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통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채소값이 크게 오른 상황인데 장마까지 겹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네, 우선 현장 분위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로 잠깐 붐볐던 시장이 다시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상인들의 표정도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금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값이 장마철을 맞아 더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실파한다는 며칠 새에 2배 오른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무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입니다. 열무 한 단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금치 한 단은 원래 2,000원이었지만 1,000원 올라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무와 시금치는 무르기 쉬워 장마철이 되면 구하는 것도 어려워져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채소 가게의 상황도 더 비슷해 비싸진 채소값에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었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줄었지. 손님들이 오질 않아. 워낙에 물가가 비싸고 올랐으니까. 앞서 채소 가격은 이른 무더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 차례 가격이 껑충 뛰었는데요. 최근 장마까지 더해져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이미 지갑 열기가 두렵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물가는 더 오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통인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격리가 돼도 생활지원비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이 생기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브리핑에서 이 중위소득의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가정 내 건보료 합산 금액이 대략 18만 원 미만이어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재정지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7,227명으로 보름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0명이 늘어서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리고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HO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선포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각국의 대응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조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은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질병이라서 이 백신과 약,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WHO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도 관심입니다. 국내 발병과 관련해서는 최초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서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8명이 모두 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의무 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우려와 관련해서 빠르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고 방역 진행 상황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 확보 상황 등도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여름 휴가 앞두고 해외여행 떠나려다가 비싼 비행기 표값을 보고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항공 규제는 없어졌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이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1년 만에 여행 가는 거고 좀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행기 표값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번에 예약할 때도 굉장히 비쌌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가면서 또 다른 해외여행도 계획을 해보려 했는데 비싸다 보니까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180만 원 적어도 많으면 200만 원 넘어가서 코로나 전으로 비하면 거의 배로 뛴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 100만 원대였던 뉴욕행 비행기 표는 최저가가 200만 원 중반으로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비행기 운항 신청 건수는 343편으로 이번 달에 비해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8일 항공 규제가 해제된 이후 항공사들은 부지런히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 부쩍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제선 운항 회복률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대비 20% 수준입니다. 대형 기제 투입과 함께 7월 증편을 통해 총 34개 노선에 대해 주 162회 운항에 공급석 확대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 할증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오는 7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보다도 크게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세기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기 상품의 특성상 항공요금이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좀 좋은 요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선 항공료가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올해 4분기는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거침없이 퍼지고 있는데 올해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모두 중국에서 유입된 걸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와 함께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수출왕국의 관문인 부산항. 산더미처럼 쌓인 컨테이너 앞에 난데없이 자그마한 모기장이 설치됐습니다. 모기 때문이 아니라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 150여 마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머물렀던 충북 옥천군의 물류창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곳에선 붉은 불개미 850마리와 함께 애벌레인 번데기 200마리까지 발견됐습니다. 관계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살충제 살포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과 21일엔 각각 광양항과 평택항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거침없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모두 중국 광둥성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도 늘어나고 또 온도도 또 열대 쪽에서 활동을 잘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확산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어지럼증 등의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 2017년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해마다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의 유입 경로는 대부분 중국으로 확인됐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퍼졌던 2018년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번식 능력 있는 여왕개미의 유입 여부입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여왕개미가 발견된 이후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미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방역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최근 뮤지컬계에 엘리자베스 10주년 기념 공연을 둘러싸고요. 옥주연 인맥 캐스팅 논란이 배우들 간의 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뮤지컬 공연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개건 교수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이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축제에 가실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현장에 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올해로 16년 차를 맡고 있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어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데 조금 무거운 소식으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네. 이 뮤지컬계에서의 친분 캐스팅 논란에 이어서 이 배우끼리 고소전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옥주연, 김호영 배우 간 갈등인데요. 자,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내용은 아마 많은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뮤지컬 엘리자벳의 어떤 캐스팅 공지가 나온 이후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었고요. 예. 김호영 배우가 이제 약간 추측성이죠. 사실은 추측성의 어떤 이렇게 비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을 시작으로 해서 좀 논란이 좀 가중되었었고요. 그것이 이제 옥주연 배우 측에서는 일종의 대응을 했었던 것이 약간의 고소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커진 문제가 좀 더 커지게 되었었죠.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물론 그 남경주 배우님, 또 최정원 배우님, 또 박할린 연출님 이렇게 해서 1세대 뮤지컬 선배들이 호소문을 내기도 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갔었는데 옥주연 씨가 이제 입장 표명을 했죠. 그래서 네네.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셨고 어떤 논란이 가중된 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겠다고 지금 입장 표명을 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호영 뮤지컬 배우가 옥주연 배우가 확정이 되니까 바로 글을 올린 겁니다. 아사리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옥주연 배우를 딱 겨냥을 했고요. 옥주연 배우는 사실관계 없이 주둥이와 손가락을 놀린 자를 혼나야지 이러면서 또 고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게 오래된 문제였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돌 배우들이 전격적으로 캐스팅이 많이 되면서 그동안에 연극에서 그리고 뮤지컬에서 열심히 뛰었던 배우들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아이돌 출신이다라고 이제 옥주연 씨를 이야기하기에는 옥주연 씨는 뮤지컬을 2005년도서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오히려 아이돌을 했었던 기간, 가수로 활동을 했던 기간보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이돌 출신이었던 것만으로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실제 이제 옥주연 씨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뮤지컬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일반 배우들도 있고요. 또 가수들, 아이돌들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나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뮤지컬계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사실 조금 입장을 바꿔서 보자면 뮤지컬 배우들이 TV나 영화로 또 진출을 하는 사례도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계 전반에 어떤 영역이나 경계가 낮아지고 허물어지는 환경 안에서 각각의
기존 영역에 있었던 문화나 또는 원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뮤지컬 배우분들도 요즘엔 연예계로 진출하시는 분들 많고 영화 쪽으로 진출하는 분들이 많고 거꾸로 또 가수, 아이돌이 영화 배우, 또 뮤지컬 배우로 또 뛰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서로 이렇게 교류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서로가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비판 성명을 냈잖아요. 남경주, 네. 최정원 정말 유명한 분들입니다. 박할린. 이 배우들이 이 성명을 낸 걸 보니까 방관해온 선배들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켜만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바로 바뀔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담긴 성명 내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세 분이 뮤지컬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뮤지컬계를 지켜와 주신 선배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예. 물론 이게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뮤지컬 시장이 한 20여 년 정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약간 규모면으로는 한 4천억 정도, 3,500억, 4천억 정도의 규모를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해오고 발전을 해오고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이제 기반이 다 잡히기 전에 또는 원칙들이 세워지기 전에 시장이 커진 현상들에서 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본분에서 좀 더 위치를 지키면서 그런 원칙을 만들어가고 시장을 좀 더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속보를 사실상 전해주신 겁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조금 전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소송 관련해서 소란을 바로잡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캐스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이게 캐스팅할 때 인맥 캐스팅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경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인맥 캐스팅이라고 볼 것이냐라는 뭐 이런 부분인데 실제 뮤지컬만이 아니라 방송이나 영화나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모든 스태프들, 창작자, 제작진 모두가 사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추천도 할 수 있고 약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관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이 뭔가 의사 결정권을 가졌냐라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지금 옥주현 씨가 밝혔듯이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게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사실은 진실을 알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또는 이 뮤지컬계의 산업에서의 어떤 관행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의사 결정권을 어떤 배우가 행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네. 이 작품을 이제 완성해가는 창작진들, 또 많은 스태프들, 또 제작자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실제 ENK 이 회사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작품의 제작사인 ENK에서는 1차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옥주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경계에 서는 문제들, 어떤 추천을 한다라든가 또는 의견을 개진한다라든가 문제를 관여로 볼 것인가 이제 굉장히 큰 범주라서 사실 그 하나의 단어로 모든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 너무 추측만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단순히 공격을 위한 공격이나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는 것은 상황을 이렇게 봉합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그리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선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잇는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느 때보다 평화의 의미가 소중하게 와닿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하는 평창 국제평화영화제에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영화제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남과 북의 색깔을 합친 보랏빛 평화로드가 깔렸습니다. 올해로 4번째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잇는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제가 위드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께서 시네마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걸로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위드! 국제 장편과 한국 단편 경쟁 등 모두 10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평창 국제 평화영화제. 개막작은 엘리 그라페 감독의 올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마리가 된 유로마이단 반정부 시위를 배경으로 어린 우크라이나 체조 선수 올가가 겪는 갈등과 현실을 담았습니다. There is a reality behind the flow of images that we are watching every day from Ukraine. I invite everybody in the audience to act as much as possible to help Ukrainian people. 스펙트럼 부문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영화들이 포진했습니다. 아리 폴만 감독의 신작 장편 애니메이션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나치치아 파리에서 어린 소녀의 일상이 파괴되는 과정을 그린 쾌활한 소녀,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페이스리스 등 지구촌 곳곳 논쟁적 이야기가 스크린에 담겼습니다. 평양 시네마 부문에서는 분단의 역사와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다룬 장단편 영화 5편을 선보입니다. 영화제 공식 슬로건은 위드 시네마. 코로나19로 멀어진 우리 사이를 영화를 통해 다시 좁혀나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개막한 평창 국제 평화영화제. 28개 나라 88편의 영화가 오는 28일까지 전국의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한국 영화가 코로나의 악몽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 도둑들과 암살로 쌍천만에 등극한 최동원 감독이 7년 만에 영화 외계인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어릴 적 상상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그래서인지 처음 대본을 본 배우들 반응도 남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또는 공포스럽기도 하고 저희 어린 시절을 좀 재밌게 만들어졌던 상상물이었는데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영화고요. 저는 처음에 읽고 뭐지? 저는 이런 느낌? 그쵸.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정말 너무 재밌다. 청춘의 마지막을 이 영화에 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같은 상상력의 세계 속에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의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18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학교 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명에게 300만 원, 학부모는 5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은혜초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2018년 은혜학원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닫자 학습권과 교육권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은혜학원 이사장 김모 씨는 이와 별도로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를 임의 폐교한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서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곳곳에서 피해 현장을 촬영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흙탕물이 쏟아지는 이곳, 바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비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주민들도 놀란 모습입니다. 한 주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주민들이 웅성웅성해서 먼 일행에서 나왔는데 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아까는 그 계곡이 물처럼 흘러내렸어요. 토사가. 굉장히 놀랬죠. 어제 저녁 경기도 광명역 주차장, 여기도 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가 빗물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요. 네, 현장에선 이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런 날이라도 해주시면 이렇게 가는데 내가 물 받아. 계단도 물 받아요? 잠겨 있어요? 계단이?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은 다리와 인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불광천길 도로 일부가 한때 통제됐다가 저녁 8시 40분에 해제됐습니다.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사당동에서 900여 가구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전은 비와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건드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으로 제보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현장 모두 별탈 없이 복구되길 바랍니다. 밤사이 요란하게 내렸던 장맛비가 그치고 현재 서울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크게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부근 해상까지 물러나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약해지면서 호우경보가 해제됐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을 더 받겠습니다. 일요일까지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전남과 남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중북부에는 정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에 173mm, 서울 도봉구에도 150mm 이상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경기도 파주는 140.5mm, 강원도 북춘천은 100.8mm로 6월에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여야는 권력 투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권력 다툼의 핵심은 바로 2년 뒤 총선 공천이 핵심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의원의 운명도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뒤 여야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